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24일 뉴스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에 마련되어 있는 뉴스 메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조가 파업만 하면 기업들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법체계와 정부 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소송만 내면 기업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지금 당장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에는 전가의 보도나 다름없던 업무 방해죄가 대법원 판례 변경 때문에 효용이 떨어지자 손배 가압류라는 새로운 칼에 법원이 날을 세워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모임이 곧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를 제안한 한홍구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대학가에 부는 등록금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등록금 수준을 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곳곳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학교 재단과 학생 측의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최근 학생권리 장례식을 치른 한국외대 비상대책위 조봉현 위원장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현호석 부총리의 발언이 연일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신중치 못한 언사에 못마땅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 현호석 부총리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 제주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의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차단을 했다. 차단을 하겠다가 아니라 차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는 이 세 개 카드사 회원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촉한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는 1시간 만에 이번에 사고가 터진 KB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 고객 각 2명씩 모두 6명의 개인정보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카드사별 고객 2명이 포함된 이 자료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번호, 소속 카드사가 적혀 있었고요. 특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 이전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들어있는 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없었다고 금융당국이 그동안 말해왔는데요. 조선일보 취재 결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있으면 홈쇼핑과 해외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형 금융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추가 취재를 위해서 조선일보가 다른 2명의 브로커에게 농협, 또 롯데 국민카드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냐고 물으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주겠다. 가지고는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 차단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기사인데요. 롯데 DC 슈프림 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신용정보회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가서 신용조회 과정을 거칩니다. 신용조회를 통과해야만 카드를 만들 수 있지요. 이후에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할인 혜택 같은 실질적인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이에 대해서 물을 때 대부분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한단 말이죠. 자, 제휴업체도 다양합니다. 롯데 관련 계열사는 기본이고요. 보험사와 상조회사, 마케팅회사, 여행사, 렌터카 업체, 성형외과 등 17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 개 가입했는데 170개 업체로 나의 정보가 이렇게 공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사는 전체의 절반 이상과 제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전부 노출된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숱이 적은 사람에게는 추천 발모제 이메일이 날라오고 또 돈이 궁한 상황에서 40대 직장인에게 필요한 대출 마케팅 전화가 오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금융사는 당국이 관리한다고 쳐도 제휴업체로 넘어간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되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인은 자기 정보 결정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카드사는 규정상 제휴업체가 다른 곳에 정보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카드가 아니더라도 각종 사이트 가입, 이벤트 응모 때 적어내는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런 다음에 유통 폐기되는 과정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중국 해커가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양쯔강 사는 노인들도 하나쯤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식은 그야말로 국민을 경악하게 합니다.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했지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이렇게 말이죠. 예. 금융당국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한 금융소비자 등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현오석 부총리가 해명을 한다고 또 입을 열었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비자 정보 제공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일부 언론이 다 보도됐지.
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현재 금융 소비자의 96%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는 것으로 금융 소비자도 앞으로 거래 때 좀 더 신중하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 좀 더 신중하라. 금융 소비자가 누굽니까?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 앞으로 신중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난리가 났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에서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해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근본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발언이 눈에 쏙 들어오네요. 예,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었다. 그 염장을 지른 인물을 대체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자, 일단 현우석 부총리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나온 대책이겠죠.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을 닫게 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고 한겨레 김경락 기자가 문을 닫게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관련한 기사가 3면에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말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사고 재발 때에 금융회사의 문을 닫게 한다고 말한 근거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다음 두 가지 방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고객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 6개월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건 뭐냐? 6개월 동안 회사가 문을 닫느냐,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규 고객 영업 등 일부 업무에 한정되는 영업정지입니다. 자,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일부 카드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징계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땠느냐? 그 카드사들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해봐야 뭐 카드사에게 미칠 타격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근원적인 그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카드 영업정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근거는 뭐냐? 새로 도입하는 과징금 제도입니다. 과징금 제도. 자, 이 종합대책에는 두 가지 과징금 제도가 담겼는데요. 첫 번째, 불법 수집, 유통된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번 금융회사에 관련 매출액의 1%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최고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신용카드사들에게 어떤 타격이 될까? 신용카드사들의 한 해 영업이익만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의 과징금 부과? 이거는 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작죠. 예, 특히 관련 매출액은 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불법 정보를 활용해 벌어들인 매출액을 가리킵니다. 불법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대체로 영세한 대출 광고업체나 대출 중개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과징금 부과는 뭐 카드사들로서는 비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어제 매출이 1%라 그래서 꽤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전체 매출의 1%가 아니라 이 불법 수집 유통된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번 그 관련 매출의 네. 1%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조족지열이라고 하죠, 넉자로. 자, 악마. 세 발의 피도 넉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상한 말로. 예, 조족지열. 하여튼 악마는 디테일에 우리말이 고상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 고상하다기보다는 사자성어로 바꾸겠습니다. 아, 사자성어네요. 세 발의 피도. 예. 아니 뭐 이건 자, 그렇다면은 근원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카드사에게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대안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아도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집단 소송제 이게 답이다. 예. 이 고객들이 집단 소송제 이용하면은 이거 장사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집단 소송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느냐라고 이렇게 신재윤 위원장한테 말을 걸었는데 신재윤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아니, 문을 닫게 하겠다면서 왜 문을 닫게 할 회사에 충격을 걱정해?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하여튼 이런 사람을 자르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한 현우석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신재윤 위원장 발언에 네. 글자 하나를 붙이면 예. 뭐 제대로 된 발언이 됩니다. 예, 어떤 발언입니까? 말자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말. 말문 닫게 한다. 말문 닫게 한다. 아, 알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한 판결을 내놨죠. 그래서 이제 관계부처가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는데, 자, 이 지침을 보니까 그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 접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뭡니까?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그러면 뭐 이 상여금이 임금으로 묶이면 당연히 줘야 될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여금이.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 수당들을 산정해야죠. 그러니까 수당이 높아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임금 포함 대상을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받는 정기 상여금으로 국한했고, 통상임금 확대에 수혜를 받는 사업장이라도 새로운 노사 합의를 할 때까지 시간 외 수당 등 추가 임금 지급 요구를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임금 체계 개선 방안도 경영계가 주장해온 직무 성과와 연계하도록 해서 결국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지침이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핵심 취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동부가 지침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자, 이런 그 신뢰도 제로의 정부, 뭐, 근거는 이뿐이 아닙니다. 한국일보 6면에 뭐 이런 신뢰의 정치가 무너진 이런 현실에 대한 그런 가벼운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갈 일인지 의문입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백지화 결정을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공약 포기가 아니라 공약 개선일 뿐입니다. 조선동아일보는 공약 포기, 공약 파기, 이걸 또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아십니까? 공약의 현실화. 야, 이게 정말 말문을 닫게 만듭니다. 자, 황우여 대표는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백지화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공약 포기가 아니라 공약 개선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약의 전면적 이행은 무책임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아니, 그럼 그런 공약을 왜 해요? 무책임할 공약을 왜 내세웠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공약을 번복하면서 내놓은 수사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공약 이행을 무책임한 행위로 몰아붙이면서 공약 파기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사과도 없다. 공약 파기 이유로 위헌 요소를 포함한 숱한 부작용을 내세우는 대목에서는 애초 공약을 제시할 당시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예, 한국일보 강윤주 기자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에 정당공천 폐지 공약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 공동 대국민 사과를 제시했던 점까지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약 파기는 지가 해놓고는 말이죠. 지들이 해놓고는 민주당은 그 공약을 지켜라 이러고 있는데 왜 여야 공동 대국민 사과를 합니까? 잘 사과를 하려면 본인들이 하든가. 그 얘기를 윤상현 씨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함께 사과하자. 네, 함께 사과하자. 아니, 이게 공약을 자기들이 파기해놓고 왜 민주당 보고 같이 사과하자고 그래? 야, 이게 정말 참,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일관성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아, 훌륭합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웃을 수만도 없는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인데요. 자, 지금 그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한 그런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원세훈 변호인 측의 그 주장과 아니다. 이 트위터 글 대부분은 국정원 것이다. 라는 이 검찰 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곧 평검사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121만 건이 국정원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증거를 찾고 있는 수사팀을 뿔뿔이 흩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경향신문이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반격을 받지 않을 만큼 트위터 계정과 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공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가 이 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이거 당연히 그 수사팀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지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수뇌부는 검사들을 모두 뿔뿔이 흩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타 지역으로 전보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수사팀의 트위터 계정 정리 작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이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은 원세훈을 비롯한 선거 개입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그야말로 무죄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네. 자,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왜 찍어냈는지 그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 찍어내고, 예. 수사팀장 찍어내고, 예. 또 수사팀 부팀장 중징계하고, 네, 좌천시키고요. 그리고 평검사까지 흩어버리면 수사 누가 하나요? 지금 새로운 수사팀장은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그 의도가 명료하게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한겨레 오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뭐 한겨레가 1면에서 이제 사이드 톱으로 이제 기사를 싣긴 했습니다만은 관련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정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JTBC의 그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보도한 내용, 이것도 지금 중징계를 내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박창신 신부하고 인터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공정한 그 판단이냐라고 했을 때 TV조선의 사례와 대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V조선 뉴스쇼 판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종북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정미용 씨를 출연시켜가지고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같이 앉혀놓고 양쪽의 논란을 다 들을 수 있게 한다면야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도 TV조선 뉴스쇼 판도요. 정미용 씨만 출연시켜가지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종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정미용 씨. 일단 이재명 시장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미용 씨가요. 이재명 시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법정에서도 이런 벌을 받은 정미용 씨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 굉장히 낮은 단계의 그 징계를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의견 제시, 그러니까 행정지도입니다. 이건 징계라고 할 수 없죠. 징계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건 행정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 여당 측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안의 화제가 되다 보니까 공적 영역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불러서 대담한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혁부 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엄광석 심의위원, 이 사람도 여당 추천인데요. 화제가 된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은 당연하다. 편성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CBS도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거 아닙니까? 장안에 화제가 되는 인물이고 아울러 화제가 된 인물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 당연하다면서요. 편성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는 중징계 그리고 TV조선 뉴스쇼 파는 이거는 행정지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이게?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말문이 또 막혀죠? 예. 막히죠? 네. 자, 권혁부 씨하고 엄광석 씨가요, 언론인 출신입니다. KBS 출신이에요. 엄광석 씨는 나중에 SBS로 건너갔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권력에 그야말로, 제가 동물을 거론하려고 했는데, 참겠습니다. 네, 자제하십시오. 권력에 그 어떤 그런, 청탁을 받는 듯한 그런, 이런 식의 이중자 때 판단을 내리는 거. 이 도대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다 이 권력을 기웃거린 사람들입니다. 언론인 출신이라고, 물론 이력은 있죠. 예. 네. 엄광석 씨는 저기 공천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예. 새누리당에. 자, 한겨레 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한겨레만 보도한 건 아니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짧게 보도를 했던데요. MBC가, 이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당신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 따라서 100억 넘는 그런 배상을 하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제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 판결이 나왔는데 회사 측 주장이 일축됐습니다. 회사 쪽의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번 일침을 놓았습니다. 노조가 외견상 당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로 본 노조가 이를 저지하려는데 결국 주된 목적이 있었던 파업이다. 따라서 이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판결은 뭐냐면요. MBC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 또 징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다라는 그런 판결이었고 이번에는 회사가 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예. 며칠 사이를 둔 이 두 번의 판결에서 MBC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촉발을 가능케 했던 하여튼 출발점이었던 사람이 바로 김재철 전 사장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천의 발전을 위해서 사천시장으로 나가겠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사천시장 되면 사천 시민들 병원 잡아주는 일을 도맡아 할 것 같아요. 예, 서울의 서울병원 잡는 일은 아주 엄청난 수완을 보였다고 자평하고 있는 김재철 전 사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경찰서에 들어갔다 병원이 필요할 때도 제 전화 다 옵니다. 고향에서. 저는 그거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병원 급하다면 그분들 병원 못 잡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다 돌아가세요. 제가 전화 오면 그 병원에 제가 전화해서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KBS 기자면 다 그래도 사람들이 홍보실에 전화라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SBS 기자님이시면. 부탁해서 그거 한번 살펴달라. 그분들은 너무 고마운 거죠. 서울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연세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는지.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 있는 보도입니다. 이거 보고요. 이게 과연 MBC 뉴스가 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밀양에 이제 희망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예. 희망버스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 밀양에 희망버스가 가는데 전국 각지에서 가잖아요. 예. 밀양으로 이 AI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희망버스 타지 말라. 이런 기사입니다. 리드멘트만 소개하겠습니다. AI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다 보니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로 대규모 시위대 방문을 앞둔 경남 밀양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인서트를 3건 중에 2건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논리면은 네. 이 AI 발생 지역은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막아야죠. 다 막아야지. 저기 외부에서 오는, 서울에서 오는 그 유택배도, 모든 화물도 다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새누리당이 말이죠. 그런 논평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장외 집회를 벌였는데, 예. 민주당이 그렇게 장외 집회를 전국을 돌면서 해서 구제역이 확산됐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을 했다가 아주 엄청난 빈축을 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가당찮죠. 민주당이 전국 장애투쟁하면서 옮겼다. 이게 집권 여당으로 낚아주고 있는 소리입니까? 철면피들 아니에요? 네, MBC가 이렇게 보도하는군요. 이렇게 공정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인정 판결이 나온 그날, 밀양 희망버스 오지 마세요. AI 옮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기사를 버젓이 내보냈습니다.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역사 교과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오류와 편향이 이 정도라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그래서 기사를 살펴봤어요.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건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방 전후사와 6.25 현대 정치사 부분에 그런 서술이 있었다. 6.25 전쟁이 남북 공동의 탓인 것처럼 서술한 것은 교과서에 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친일 과거사 그리고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학사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가 그런 충격적인 오류와 편향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안 읽으셨나 봐요. 8종류의 교과서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교학사도 여기 포함될 텐데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건지. 이런 사람이 바로 교육부 장관입니다. 지금. 네. 자, 이 한겨레 12면 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군요. 박스 기사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캄보디아 푸놈펜 남서부의 한 지역에서 싱가폴 섬유 가공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섰는데요.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서 노점상을 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캄보디아 경찰은 몰려오는 시위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물대포를 쐈는데 이 물대포가 어디 건가 봤더니 소방차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소방본부가 구호 목적으로 준 거라고 합니다. 부산 소방본부가 구호 목적으로 소방차를 줬는데 이 소방차를 갖고 노동자 시위 진압용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진 보니까 태극기가 있네요. 태극 마크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기생방송 좀비 TV로 전락한 그러나 돈과 조직이 막강한 기성 영상보도 매체들로부터 안전한 영상보도의 안전지대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기성 매체가 보유한 채널과 전파, 또 기성 매체가 돈으로 포장하고 있는 종일 편성, 국민TV는 쫓지 않겠습니다. 매일 생방송으로 TV뉴스를 전해드리는 시스템 구축이 1차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앞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단장 노종면, 그가 이끄는 방송뉴스 개혁. 조합원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접속하시거나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문의하세요. 막간 퀴즈입니다.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도,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동안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귀국 전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생각을 또 밝혔습니다. 다보스는 무엇일까요? 1번 스위스 도시 이름, 2번 경제학자의 이름, 3번 세계경제포럼의 유럽식 약자, 4번 모두 다 보스만 모이는 회의라고 해서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문제 전문 기자인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베 총리가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1차 대전 직전의 영국, 독일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발언 때문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예, 아베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각국 언론사의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인데요. 일본과 중국이 군사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베가 영국과 독일은 큰 경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에 이르렀던 역사적인 경위가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처음에 알려진 거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BBC 방송이었는데요. 예. 이 파문이 커지니까 어젯밤에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의 발언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말, 1차 대전 직전에 영국 독일 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곧바로 그런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큰 손실이고 세계에도 큰 손실이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발언의 취지나 최종 결론이 그리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전쟁 가능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는 비록 그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국제 관례상 맞지 않고 좀 돌려서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논평을 했는데요. 신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역사적 기억은 번지수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차 대전 이전의 영독 관계를 말하기 전에 청일전쟁, 한반도전쟁, 러일전쟁, 파시스트 전쟁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과서다. 왜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데서 찾으려고 영독 관계를 거론하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역사에서 배우려면 일본 역사부터 반성하라 이런 뜻이군요. 예, 먼 나라 역사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역사부터 돌아보라 이런 뜻이었는데요. 신강 대변인은 또 일본의 파시스트 전쟁이 중국을 포함한 피해국 인민국들한테 엄청난 재난을 끼친 점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직시해야 일본과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관계에 미래가 있고 아시아인과 세계인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외신들이 아베 총리 말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현장에 있었던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 수석 논설위원,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경제 논평가인데요. 취재담을 얘기하는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해 사이에 겪었던 가장 고약한 경험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했던 말이 영국 독일 관계라서 아무래도 영국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국제 외교가에 전율을 던졌다는 논평을 했고요. BBC의 경제 에디터는 아베 총리의 담론이 다보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얘기였고 다소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국제적인 평판에 또 한 번 상처를 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국내 지지가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도 일본 같은 개방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국제적인 인심을 계속 잃는다면 내상이 깊어간다는 것을 아베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어요. 예, 하필 아베 부적절한 발언이 있기 전날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라는 곳에 실렸습니다. 둥펑 31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미국 서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훈련 사진을 중국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훈련 공개에 대해서 중일 간의 영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미국의 분쟁 개입을 막겠다는 중국의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미국이 F-22 전투기 12대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했고 또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항공모함을 신형인 레이건호로 교체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중일 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보죠. 사망자가 나왔군요. 예,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의 현 정부하고 또 친서방 성향의 야권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2달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잠깐 소강 상태였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양측에서 강경한 조치, 강경한 말들이 나오면서 시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시위대는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이 확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시위대의 죽음을 둘러싼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까지 불명확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반정부 운동의 흐름이 완전히 새롭고 인화성 높은 분노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양측의 시위를 고조시켰다는 양측의 강경 조치 어떤 건가요? 우선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집시법에 해당하는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시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리가 지난 화요일에 시위대를 겨냥해서 선동가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당국은 현행법 아래에서 물리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어서 그렇게 2명에서 5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니까 시위대 쪽에서도 정부의 최후 통첩을 역시 했는데요. 정부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오늘까지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면 진격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반정부 시위 배경은 뭐죠?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를 동서로 가르는 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서방 성향의 서쪽 국민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동남부 쪽에는 친러시아 성향, 사실상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동쪽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동남부에 그 친러시아 세력을 뿌리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 EU하고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제교류협정을 맺으려고 하다가 러시아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동남부에 살고 있는, 서쪽에 살고 있는 야권 성향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어제 전해주신 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중국 최고위층,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최고위층 친인척들의 재산 도피 실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폭로가 나왔군요. 이번에는 중국의 석유 산업을 장악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 소위 석유방의 고위 인사들의 재산 은닉 실태가 나왔는데요. 국외에 있는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처에 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3대 국유 석유기업의 전현직 임원 20명 정도가 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국유기업의 임직원과 공무원들이 128조 원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그 통로가 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짚었습니다. 중국의 석유방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설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 사람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최근 몇 달 사이 대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줄이 대기업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5번 승소했고 노조가 물어야 할 배상 금액은 총 120억 원이 넘습니다. 쌍용차는 46억, 한진중공업은 59억 원의 배상 판결을 기업 측이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이 만약 확정되면 대부분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역사학자인 한홍구 교수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살인이며 사형을 민영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가 제안하고 하종강 조국 교수 등이 함께하기로 한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 준비 모임이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한홍구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 어떤 단체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네. 그 사측에서 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경우에 해고당하고 실제 또 임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해지면서 죽음으로 몰리고 있죠. 2003년도에 배달 후 열사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분신하거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공론이 일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압력이 좀 가해지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쌍용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20여 분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47억 배상 판결이 떨어지니까 네. 정말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 정말 가슴이 철렁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 지식인사회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손배를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남발되는 이런 현실을 바꿔야겠다.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는가. 네. 이제 그런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송화기에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까?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님, 네. 그리고 신승철 민주노조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노동계 여러분들이 당연히 참여하셨고요. 시민사회에서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입법과 제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은수미 의원을 비롯해서 또 진선미 의원, 여러분들이 또 전순옥 의원 참여하시기도 했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준비 단계고 오늘 준비 모임이 첫 번째 열리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갈 거고, 그리고 민변에서 노동 문제를 갖고 열심히 투쟁해 오신 권영국 변호사님 등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또 법률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 또 서혜성 작가를 비롯해서 문화계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실 거고요. 네. 오늘 준비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공식 발족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식 발족은 이제 오늘 회의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2월 중에 아마 2월 중순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회적인 공론화죠. 예. 우선 이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야만적인 제도이고 이것이 실제 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거. 그다음에 왜 외국과는 달리 한국의 법원이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사측의 손만을 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한 호소.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법관 양성 이제 법률 교육 시스템에서 왜 헌법이나 노동자의 권리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 등한시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계의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활동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당장 이제 생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도 일부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론을 일으키는 것이 일단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모금도 진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외국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외국하고 우리와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외국에서는 아마 외국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수백억의 노동자들에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고 야만적이고 또 이런 손배가압류 때문에 노동자가 자살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배에
책임 정도를 노동자들의 소득에 비례해서 한정을 둔다거나,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우선 불법 파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둬갖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파업을 사소한 절차상의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이제 불법으로 몰아가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네. 그러니까 파업의 어떤 자유랄까요?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삼권으로서의 단체 행동권의 행사를 광범위하게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그냥 철도 파업 같은 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노동자들의 개인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파업하는 것이 외국에선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이런 걸 불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뭐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네. 아마 글쎄요, 이제 아마 이제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19세기적인 과제였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면서, 그러니까 사측이, 한국과 같이 이렇게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선배 가압류를 물리는 행위 자체를 야만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걸어봤자, 이길 수가 없고, 네. 그런 이제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된 반면에, 한국은 분단 국가이고 또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극히 천시됐다고나 할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풍토 속에서, 네. 사측이 이제 아주 마음대로 새로운 노조 탄압의 무기로서 이것을 갖고 왔고, 법원은 이 정의의 여신으로서 이것을 공정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의의 여신이 눈을 살짝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이제 벗기고 이 경영자들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후진적인지 야만적인지를 사실 언론이 비교해서 그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 교수님과 같이 뜻을 함께한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외국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예. 외국에요, 손배소 남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노력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돼서 선배를 남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외국에서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 이제 브랜드 가치와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선배 가압류 문제가 캄보디아로까지 수출이 되고, 네. 한국 기업이 진출한 데서 미국에서, 네. 한국에서 행했던 관행이 참 아름답지 못하게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국이 글로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될까 또 두렵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태극마크가 부착된 소방차가 노동자 시위 진압용으로 쓰인 사진이 있더군요. 물론 그런 데 쓰라고 준 건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어떤 노동자에 대한 탄압 도구가, 그런 방법이 수출됐다는 점을 느낄 수 있어서 좀 마음 좋지 않았습니다. 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군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야 필패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근데 그런 법원의 판결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법과 제도 자체가 바뀌는데, 예컨대 지금 우리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이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 파업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이제 그게 사문화된 게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가령 예컨대 파업의 목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도 지금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물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회에서의 이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 현재 국회의 그 어떤 구성이나 그런 걸로 볼 때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에 어떤 여론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보수파인 새누리당에서조차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죽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그 근본적인 이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게 저는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함께 간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90년대 이제 중반 이후부터 노동과 시민운동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 노동운동이 소수화되고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과 시민이 분리되다 보니까 보수 쪽은 한층 더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노동자들이 약자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손해배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떨어질 때마다 노동자들도 그죠. 우리 노동의 가치가 저렇게 컸었던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죽어라 하고 열심히 그 장시간 노동을 해봤자 받는 임금이라는 게 뻔한데. 네. 짧으면은 며칠, 일주일, 그리고 길면은 한 달 정도 노동을 안 했다고 그 떨어지는 손해배상금이 그 평생 노동을 해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들이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배감유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도 그 문제가 많습니다. 이 파업이라는 것이 원래 이 사측의 그 자본 측의 그 손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파업을 해서 그 100의 손실이 예상이 드는 거였다면 정상적인 파업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속 노동자들이 이제 그 현행법대로 불법 파업을 했다 치더라도 네. 거기서 발생한 손실이 110이라면은 정상적인 파업에서의 예상되는 손실 100을 빼고 1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물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산정 자체가 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마구 이제 부풀려서 잡고 또 영업손실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마구 부풀려서 잡고 또 법원은 그 부풀린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질 않고 대개 또 사측의 편에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만 네. 죽어나가는 처지입니다. 네. 이번 활동을 하시면서 정부나 여당 쪽도 접촉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연하죠. 그럼 한국 사회 전체에 호소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제 첫 단계에서는 우선 그런 걸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역할을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안타깝게만 바라볼 뿐 손 놓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그 시민사회가 뭔가라도 좀 움직여보자. 그러니까 그걸 맞대기 위해서 이제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요.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여당, 그다음에 보수 언론, 또 그런 쪽에도 많이 호소할 생각입니다. 네. 자, 기왕에 한 교수님 인터뷰 하는 마당이니까요. 역사 교과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대규모 편수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미 조직을 꾸리기 시작했더군요. 예. 규모가 34명, 어마어마한데 이런 조직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그 국정교과서 쪽으로 가기 위한 그 모색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문교부에 이제 편수국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네. 그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그 정부 여당 쪽에서 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70년대, 80년대로 역행하려는 거죠. 결국 그러면 국정교과서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한국 사회의 성숙도가,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역사학계에서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태도라고 그 역사학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거의 한 5, 6% 이상이 그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내부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보에서 보수까지. 그런데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조차도 아주 일부 극우 뉴라이트 그런 그 분들 몇 분 빼놓고는 역사학계가 그 거의 일치해서 반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편수 조직을 30명 이상 되는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는 국정교과서로 내놓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편수 조직의 강화를 통해서 국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쪽에서는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역사교과서를. 그런데 그게 역사계의 저항이나 한국 사회의 어떤 성숙도 같은 걸 비추어 볼 때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보수 정권이 영원하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제 다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위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방향이 국력 낭비고 역사를 거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를 벗어났고, 그 군사 독재가 국민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던 그 이념 교육을 풀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거민정 체제로 바꾼 것이었는데, 그것을 뒤로 돌려서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든 통일은 대박이란 말로 통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통일의 내용이죠. 통일의 내용인데 통일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네. 상대방이 있는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박을 우리 현실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 건 남북관계의 어떤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그리고 통일이 이제 무슨 흡수 통일이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붕괴론이라는 건 벌써 15년, 20년 이상 곧 망할 거야 하면서 손 놓고 있었는데, 망하지 않고 북한 체제가 연명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들,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 내에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얼마만큼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선언적인 말로만 되지는 않고 과감하게 정부 입장에서 북에 대해서 우리도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북이 신뢰를 쌓아야만 움직인다가 아니라 남북이 같이 움직여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손을 놓고 북부터 먼저 움직여라라고 얘기해서는 그거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그래도 통일을 대박이라고 표현하면서 통일을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한국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보수 세력 입장에서 여태까지는 통일을 거부하거나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었다는 이제 그 정도의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북의 변화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였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부 대변인에 임명해야 합니다. 왜냐? 그는 진담을 잘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철도 민영화가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정부 여당은 아니다 이라고 있을 때,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임대나 이런 걸 민간 기업에게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이 정말로 공기업 부분에 운영하기가 부족한 경우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네요? 정말로 우리가 공공기관의 경우에
정말 어떤 절도가 전혀 안 달리더라. 그럴 경우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손호석 부총리의 오늘 답변을 통해서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는 그 생각의 일단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2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따진다. 금융감독 책임자를 내쫓으라는 국민 여론에 대해 이렇게 쐐기를 박은 건데, 그러자 새누리당도 현우석과의 선긋기에 나섰으니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군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 책임 여부는 부총리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따지고 국민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정부 청사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금융 소비자의 96%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서 좀 더 신중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국민들, 너희들이 어리석다는 뜻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 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부총리는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남 민심에 불지르는 발언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는 가속화를 밟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추가 조치도 없고 결국 현우석 부총리의 말은 진담이 돼가고 있으니 현우석 부총리를 정부 대변인으로 임명해야 마땅합니다.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014년부터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미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국공립대나 일부 지방대학에서 등록금이 일정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 대학 장학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대학재단과 학생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등록금을 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측의 학생대표 배제에 항의 학생권리 장례식을 치른 한국외국어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학생측 비상대책위원회의 조봉현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봉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외대 비상대책위 어떤 조직인지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다음에 네. 총학생회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기구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네. 조봉현 학생께서 지난해 총학생 회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지요? 이제 총학생회의 임기는 작년 12월 31일로 끝났고요. 네.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를 걸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절차를 받아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그랬는데 왜 무산된 거죠?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무산이 됐고요. 네. 예,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총학생회장이 나올 때까지 일종의
임시로 한시적으로 그 학생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4월에 다시 뽑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총학생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때까지 학생 쪽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 측 대표를 맡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도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든지 대학평의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 대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유독 이런 걸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올해 유독 학교 측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실 학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어떤 이유다라고 정확히 통보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하고만 있는데 계속 대표성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를 삼고 있어서요. 예. 그 지난해나 그 전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시 조봉현 학생처럼 그 전년도에 학생회장을 하셨던 분이 위원장을 맡았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 중에서 한 명이 선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난해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교 측과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군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유신이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뭐 그래서 그제였죠? 24일. 예. 네. 어제 그 학생 권리 장례식까지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이후에 뭐 상황이 좀 바뀌었는지요?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이제 별다른 통보가 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구했던 이제 대표성 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학생 측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우선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회의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가는데 대학평의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당장 등록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회의에 학생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기구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도 학교랑 세칙에 따라 다른데 네. 저희 학교는 아직 세칙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보통 학교 측 4명, 학생 측 4명, 그리고 외부 인사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 그러면 대학 재단 측하고 학생 측은 4대4 동수군요. 예. 그러면 학생 측 대표 4명은 모두 그 비대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이제 외대가 지금 캠퍼스가 이원화돼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서 2명, 서울에서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서울에 2명이 이번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글로벌 캠퍼스 측에서는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등심위가 27일에 열리죠?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열립니다. 네, 그럼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아마 파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할 수 있는 현재로서 학교 측에서 막지 않고 있는 그 다른 두 분은 월요일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선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같이 다 같이 한번 대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입장을 알지 못하고요. 예. 네. 자, 지금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외대가 서울 시내 사립대 중에서는 정말 낮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학기에 약 340만 원 정도가 등록금이 배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등록금이 낮다고는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외대의 문과대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올해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동결 내지는 인하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대학평의원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네. 그 예산안 자체가 3.8% 이제 법정으로 위해를 받지 않는 최고의 퍼센테이지를 적용한 액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인상안을요? 예, 인상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학교의 의중이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학생 대표 4명이 모두 빠지더라도 대학 측 4분하고 또 외부 인사 1분이 이 회의를 그냥 열 수도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10분의 3 이상의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등록금이라는 게 고지서가 나오고 걷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나중에 학생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요. 네. 10분의 3, 그러니까 30%는 학생 대표들 중에 30%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전체 10분의 3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분의 3,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3이 빠질 수가 있고요. 나머지 10분의 7, 70% 이상이 충족되면 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가 참석을 하면 개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9명 중에서 7명만 참가를 하게 되면은 개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대표 지금 아직 입장을 모르는 2분이 참석을 하게 되면 외부 인사까지 참석을 하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회의가 열리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면은 등록금을 대학이 인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하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그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이 인하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인하를 근데 하더라도 네. 지원금을 받는데 그 지원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중요한 건 장학금이라든지 이제 국가장학금 형태로 보통 지원이 가능한데 네. 장학금 형태라든지 아니면 교육역량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결국 다 써야 되는 돈이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환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대학이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랑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로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시키는 그런 힘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대학 반값 등록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게 되더라도 종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아진다고 여기는 하고 있지만 네. 저희는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장학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있고요. 네. 그럼 대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기반으로 한 등록금 간접 인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입장인 건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인하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것이 그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등록금 자체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한국 물가나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학 등록금이 한국은 정말 턱없이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렇게 미뤄봤을 때 그리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필요 수준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단순한 수치상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이 장학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실질적인 수치를 낮춰서 다른 부분하고 동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장학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죠? 장학금은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일정 성적을 만족하면은 장학금이 지급을 하는데요. 네. 소득분위 계층에 따라서 장학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 소득분위라는 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는 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좀 제한적이겠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상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 상황은 어때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파행 소식이 들리던데. 예, 다른 학교도 지금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중에서 학생위원들이 퇴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네. 지금 전남대 그리고 이제 대학평위원회도 불가능했던 건 이화여대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1월 말까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끝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데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화여대 또 그 밖에도 동국대,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곳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대학 중에서 그 등록금을 동결 내지는 인상하려는 대학들이 많습니까? 우선 학교 측이 들고 오는 안을 보면 거의 다 인상안을 들고 오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게 거의 동결안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하는 학교는 뭐 예외적인가요?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2개 정도 학교가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학교 또한 인하율도 굉장히 미미한 수치로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국가 지원금을 통해서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없습니다. 네. 자, 어제 광화문에서 그 서울 지역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이 열렸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국 외대는 총학생회가 없잖아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어제 그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안에서 장례식 진행 때문에 참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 시내 일단 수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등록금에 관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 등심위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강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비대위를 배제한 채로 7명이 성원이 되면은 통과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등심위에 대해서 파행되는 게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네. 지금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뤄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강력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세칙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할 거고요. 네. 이제 대외적으로는 다른 대학들과 함께 이제 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방안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정부 때 반값 등록금 문제가 큰 사회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계기가 대학생들의 도심 집회 또 학내에서 요즘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집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뭐 여당 당사에도 찾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준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우선은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는 있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등록금에 관련해서 많은 대학들이 좀 소규모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네. 지금 이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이상의 대학생들의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가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큰 호응을 얻었고 지금도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대학생들이 사실 이 등록금 문제 하나만으로도 안녕 못하죠. 맞습니다. 네, 계속 힘내주시고요. 예. 네, 오늘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가에서 부상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외대 비대위원장 조봉현 학생이었습니다. 네, 뉴스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 참석을 했죠. 거기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스위스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